아침 라디오의 목소리도, 공장 확성기의 구호도, 사람들의 숨소리도 갑자기 같은 방향으로 굳어버렸습니다. 누군가가 사고가 났다고 했고, 누군가는 도망쳤다고 했고, 누군가는 그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공통된 건 하나였습니다. 그날 이후 모두가 서로의 눈을 피하기 시작했다는 것. 보웨이브가 총동원됐습니다. 국경이 봉쇄됐습니다. 그리고 도시는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전시가 됐습니다. 저는 그 소란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적어도 겉으로는요. 저는 늘 공장 안에만 있었고, 늘 정해진 시간에 출근했고, 늘 정해진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기술자라는 이름으로 불렸지만 사실 저는 기계보다 더 정밀하게 통제되는 부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군수공장, 그 말 자체가 사람을 조용히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질문이 죄가 되고 망설임이 의심이 되고 침묵마저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그날 모두가 그 사건을 말할 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걸. 이건 한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체제 전체를 흔드는 구멍이라는 걸.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번엔 진짜 크다. 보이프가 직접 내려왔대. 그 두 문장 사이에 수백 가지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누가 사라졌다는 의미, 누가 연루됐다는 의미, 누가 곧 종 끌려갈 수도 있다는 의미. 제가 기억하는 건 그날의 공기가 이상하리만큼 무거웠다는 겁니다. 불이 꺼진 것도 아닌데 어두웠고 소리가 나는데도 귀가 막힌 듯 했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작업장으로 들어가는데 누구도 발을 질질 끌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속도로 걷고 똑같은 각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우리 위에 투명한 유리판을 덮어놓은 것처럼. 저는 그때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왜 이렇게까지 나라 전체가 숨을 죽이는 거지? 그리고 이 일의 끝에 누가 서 있는 거지? 가장 무서운 건 아무도 정확히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지 못한다는 것. 정확히 말하면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이름이 명단에 올라간다는 것.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일만 하면 산다고 믿었습니다. 정치도 모르고 소문도 모르고 그저 고장난 부품을 갈고 기록을 맞추고 지시대로 움직이면 적어도 가족은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배운 생존법이니까요. 하지만 그날 시스템의 반응은 너무 컸습니다. 너무 빠르고 너무 잔인할 만큼 정확했습니다. 보이부 차량이 공장 주변을 돌고 검열이 늘고 출입증 확인이 2번, 3번으로 바뀌고 갑자기 누군가의 자리만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왜?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그 질문이 당신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니까요. 저는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기름때가 묻은 손, 늘 작업복 주머니에 들어가 있던 손. 그 손이 그날은 낯설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거지? 나는 기술자인가? 아니면 언제든 교체 가능한 증거물인가? 그리고 또 하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만약 그 사건이 누군가의 탈출이라면 그건 단지 한 사람이 도망친 걸까? 아니면 우리 모두가 숨겨왔던 공포가 단 한 번 새어나온 걸까? 그날 이후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건 총도 국경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공기. 그 공기가 우리를 조금씩 죽이고 있다는 걸요. 저는 아직 모든 걸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 누군가의 인생이 지워질 수 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사건은
북한 군수공장이라는 가장 닫힌 공간에서 시작됐고 그 여파는 나라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 어딘가에 제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탈북 감동 실화.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 소란이 있기 전까지 제 하루는 놀랄 만큼 단순했습니다. 단순하다는 건 생각할 틈이 없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먼저 물부터 확인했습니다. 수도가 나오는 날이 따로 있었고 압이 약한 날은 양동이를 몇 번이고 들었다 놨다 해야 했습니다. 아내는 언제나 물을 아껴 썼습니다. 쌀을 씻는 물도 버리지 않고 바닥을 훔쳤습니다. 아이가 감기에 걸려도 따뜻한 물 한 그릇이 귀할 때가 있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는 시간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불이 켜지면 우리는 동시에 숨을 돌렸고 불이 꺼지면 동시에 말을 줄였습니다. 어둠은 단지 밤이 아니라 불안의 시작이었으니까요. 블러킹은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겨울엔 손가락 끝이 갈라지는 게 당연했고 서로의 체온에 기대는 게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군수공장 기술자였습니다. 말은 거창하지만 사실 제 역할은 고장나지 않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고장나도 입을 다무는 사람에 가까웠습니다. 공장 안에서는 모든 것이 기록이 됐고 기록은 언제든 사람을 신문하는 도구가 됐습니다. 출근할 때마다 출입증을 내밀고 눈을 마주치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 짧은 대화가 제 안전을 확인하는 의식 같았습니다. 공장 안의 공기는 금속 냄새와 기름 냄새로 무거웠습니다. 저는 손으로 금속을 만지며 살았지만 사실 가장 차갑게 느껴졌던 건 금속이 아니라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신받지 않으려 애쓰는 얼굴, 그리고 아무 표정도 남지 않은 얼굴. 저는 제자리에서 벗어나는 걸 싫어했습니다. 아니, 싫어했다기보다 두려워했습니다. 이동에는 늘 이유가 필요했고 이유는 늘 서류가 됐습니다. 서류는 누군가의 책상 위에 올라가고 책상 위에 올라간 순간부터 우리는 검토 대상이 됩니다. 그런 나라에서 저는 되도록 투명해지고 싶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사람, 기억되지 않는 사람. 그게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집에서는 더 조심했습니다. 벽은 얇고 이웃은 많고 귀는 늘 열려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이에게도 낮은 목소리로 말하곤 했습니다. 아이가 장난처럼 어떤 말을 흉내내면 아내의 손이 먼저 아이 입을 막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묻곤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키는 건 아이의 입일까? 아니면 우리 가족의 목숨일까? 사람들은 서로를 도왔지만 동시에 서로를 경계했습니다. 누가 좀 더 나은 배급을 받으면, 누가 어디서 뭘 구했으면 바로 소문이 됐습니다. 소문은 질투가 되고, 질투는 신고가 되고, 신고는 보이부가 됩니다. 카비넷 그 연결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친절조차 두려워했습니다. 그럼에도 평온한 순간은 있었습니다. 아주 짧고 아주 작게요. 아이의 손이 제 손가락을 잡을 때, 아내가 찬밥 위에 간장 한 방울을 떨어뜨릴 때, 그런 순간마다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이 정도면 된다. 이 정도면 산다. 오늘도 무사히 지나가면 된다. 하지만 그 무사함에는 늘 조건이 붙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 것. 아무 생각도 겉으로 내지 말 것. 아무 표정도 오래 유지하지 말 것. 군수공장이라는 곳은 특히 그랬습니다. 거기서는 기술보다 태도가 더 중요했습니다. 손이 빠른 사람보다 입이 무거운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조용히 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말수를 줄이고
눈을 내리고 서류를 정해진 대로 맞추고 문제를 문제로 만들지 않는 법을요. 그런데 그날로부터 얼마 전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작업대 옆 서랍에 넣어둔 작은 공구 하나가 분명히 제 것이었는데 다음 날엔 미세하게 위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빗이 미세했습니다. 손잡이 각도, 끝부분이 향한 방향, 딱 그 정도. 영의 과착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였죠. 하지만 저는 그 작은 어긋남을 보며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내 자리까지 들어왔던 걸까? 아니면 누군가가 일부러 보이게 한 걸까?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작은 공구의 각도가 제 인생의 방향까지 바꿔버릴 거라는 걸. 그 공구 하나가 어긋나 있던 다음 날부터 제 하루는 조금씩 다른 속도로 흘렀습니다. 아무도 큰일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장 안에는 말하지 않는 것들이 늘어났습니다. 출근길 검문이 한 번 더 생겼습니다. 원래도 출입증을 보여줘야 했지만 그날은 부초가 제 사진을 유난히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눈이 아니라 종이를 보는 척하면서도 제 얼굴을 훑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지 못했습니다. 깊게 들이쉬는 것조차 떨림으로 보일까봐요. 작업장에 들어서자마자 반장 대신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군복이 아니었고 그렇다고 노동당 완장도 없었습니다. 회색 외투, 단정한 구두, 그리고 아무 표정도 없는 얼굴. 누구도 그를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소개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죠. 기계는 평소처럼 들어갔지만 소리는 달랐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를 기록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손이 아니라 귀로 일을 했습니다. 누가 숨을 길게 쉬는지, 누가 기침을 하는지, 누가 종이를 넘기는지. 이 나라에서는 작은 소리가 큰 죄가 되곤 했으니까요. 점심시간 동료 한 명이 제 옆에 앉았다가 금세 일어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함께 국을 나눠 먹었을 사람인데 그날은 제 그릇을 한 번 보고 제 얼굴을 한 번 보고 아무 말 없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짧은 움직임이 칼처럼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뭐를 했지? 아니면 내가 뭘 안 했기 때문에? 이상한 건 죄가 없는데도 자꾸 변명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날 오후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정확히는 제 이름이 아니라 호면이었습니다. 딱딱한 목소리로 감정 없이 동무, 잠깐 나오시오. 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발끝부터 차가워졌습니다. 작업장 바닥은 늘 차가웠지만 그날의 차가움은 다른 종류였습니다. 복도 끝 작은 방.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 인적사항, 출근 기록, 기술 점검 기록, 그리고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질문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최근 외부인과 접촉한 사실이 있는가? 저는 잠시 숨을 삼켰습니다. 외부인. 그 단어가 이렇게 무서운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외부인 없이 살도록 설계된 사람들이니까요. 저는 정해진 문장을 꺼냈습니다. 없습니다. 회색 외투의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펜 끝으로 서류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톡, 톡. 마치 여기서부터 네 인생이 바뀐다는 신호처럼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는 순간 집안의 공기까지 위험해질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제 얼굴만 보고도 알아차렸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입술을 떼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거짓말은 종종 가족을 위한 진실이 됩니다. 저는 아이가 잠든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침묵이 아이를 지키는 걸까? 아니면 더 큰 위험을 집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걸까? 며칠 뒤 공장 게시판에 새로운 공지가 붙었습니다. 보안 강화, 내부 점검, 외부 접촉 신고 의무. 글자들은 늘 비슷했지만 그때는 잉크가 더 진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지 아래 누군가가 연필로 아주 작게 써놓은 낙서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진짜야. 누가 썼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은 이상하게도 제 심정에만 정확히 꽂혔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눈이 제 뒤통수에 고정돼 있다고 느끼기 시작한 게, 작업장 조명이 조금만 깜빡여도, 누군가가 문을 조금만 천천히 닫아도 저는 먼저 의미부터 찾았습니다. 의미를 찾는 순간 이미 늦는다는 걸 알면서도요. 그리고 저는 스스로에게 묻게 됐습니다. 정말 우연일까? 정말 착각일까? 아니면 그 순간부터 나는 이미 표식이 된 건 아닐까? 며칠 뒤 작업장에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처음엔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그 빈자리가 자기 자리가 될까 봐서요. 그 빈자리는 제 옆 라인의 최 씨 동무 자리였습니다. 늘 같은 시간에 담배를 피우러 나가던 사람, 늘 같은 톤으로 별일 없지? 라고 묻던 사람. 그런데 그날 아침 그의 작업복이 걸려있던 못이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라졌다는 건 여기서는 물건이 먼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흔적부터 지웁니다. 저는 반장에게 묻지 못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묻지 못했습니다. 대신 작업대 위로 시선을 내리고 손을 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손이 멈추면 머리가 움직이고, 머리가 움직이면 표정이 흔들리고, 표정이 흔들리면, 그 다음은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도 최 씨 동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휴식 시간이 끝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맡던 부품 상자가 아무 말 없이 다른 라인으로 옮겨졌을 때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오늘만 결근한 게 아니구나. 그날 저녁 기숙사 복도에서 누군가가 아주 낮게 속삭였습니다. 밤에 데려갔대. 또 다른 목소리가 바로 덮어버렸습니다. 조용히 해. 블랙메일. 딱 두 마디. 그 두 마디가 이 나라에서 사람이 사라지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발걸음을 세웠습니다. 습관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눈오바로 보면 들킬 수 있으니까요. 집 앞 골목에 들어서자 이웃 아주머니가 평소보다 빨리 문을 닫았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기 직전에요.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익숙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사람들이 아무 일도 없다는 척을 할수록 그 안에 무언가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아내가 밥상을 차리다가 멈췄습니다. 오늘 최 씨 동무 안 보였죠? 아내는 이름을 말하고 나서도 바로 주변 벽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마치 벽이 듣고 있다는 걸 확인하듯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서로를 지키기 위해 말하지 않는 법을 배운 부부였습니다. 다음 날 공장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부라는 단어가 처음 공식적으로 들렸습니다. 공식적이라고 해봐야 누군가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문서에 머리글에 찍힌 도장이었습니다. 회색 외투의 남자가 다시 나타났고 이번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서류철을 든 사람, 무전기를 든 사람, 시선을 피하지 않는 사람. 그들은 작업장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기계를 보는 척했지만 사실은 사람을 봤습니다.
우리의 손, 우리의 눈, 우리의 목젖의 움직임까지, 그리고 제 앞에도 서류 한 장이 놓였습니다. 이전과 같은 질문들, 같은 형식. 그런데 마지막 줄이 달랐습니다. 동무는 최근 작업 중 이상 상황을 목격했는가? 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작업 중. 그 말은 곧 군수공장 내부, 그리고 그 안에서의 이상은 단순한 고장이 아니라 사람의 의도를 의미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침묵을 선택한 게 아니라 침묵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회색 외투의 남자가 제 눈을 처음으로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화도, 경멸도 없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감정이 없는 눈빛은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의 눈빛이니까요. 그는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무, 기억을 잘 더듬어 보시오. 딱 한 문장. 그 한 문장이 제 귀 안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공장 안의 사람들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인사를 하던 사람도 고개만 끄덕였고 농담을 하던 사람도 입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 씨 동무의 이름을 누구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이름이 사라지면 사람도 완전히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를 기억하는 것조차 위험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왜 데려가졌을까? 그는 뭘 봤을까? 아니면 누가 그를 봤다고 판단한 걸까? 그리고 그 질문들은 결국 제게 돌아왔습니다. 만약 그가 사라진 이유가 내가 있는 이 라인과 연결돼 있다면? 만약 누군가가 최 씨 동무를 통해 우리 전체를 들여다보고 있다면? 만약 한 사람의 빈자리가 다음 빈자리를 예고하는 신호라면? 그날 밤 저는 창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워서가 아니라 바깥에서 누군가가 제 숨소리까지 새고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분명히 느꼈습니다. 문 하나가 조용히 닫혔다는 걸. 그 문은 공장문이 아니라 제 삶의 출구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보이는 것보다 느껴지는 것을 더 믿게 됐습니다.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 몸이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감각. 그 감각이 한 번 붙으면 떼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문을 열고 나서면 골목이 평소와 똑같아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로 가고 사람들은 줄을 서고 누군가는 연탄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똑같음이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세상이 아무 일 없다는 듯 움직일수록 내게만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 같았으니까. 공장으로 가는 게 검문소에서 보초가 제 출입증을 받는 손이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그 멈춤이 길지 않았는데도 저는 그 순간을 몇 번이고 되감아 떠올렸습니다. 멈춘 이유가 뭐지? 내 얼굴이 낯선 작업장에 들어서면 시선이 한 번 더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저를 보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회피가 또 다른 형태의 시선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저 사람 조심해 라고 말하지 않아도 공기는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저는 일부러 다른 줄에 섰습니다. 늘 사던 자리에서 벗어나면 누가 따라오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따라오지 않는다는 건 이미 어디서든 보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으니까요. 어느 날은 작업 중에 등 뒤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종이가 스치는 소리, 펜촉이 탁 하고 떨어지는 소리. 저는 고개를 돌리고 싶었지만 돌리지 않았습니다. 돌리는 순간
내가 신경 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요. 대신 손을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땀이 손바닥에 차오르는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퇴근길, 저는 일부러 발걸음을 늦췄습니다. 뒤에서 누가 오는지, 그림자가 늘어나는지 확인하려고요. 그런데 그날은 누군가 제 앞을 먼저 지나갔습니다. 낯선 남자. 회색 외투는 아니었지만 걸음이 이상하게 일정했습니다. 앉는 방식이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 앞을 걷지?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이 길이지?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가 문을 조금만 열어두고 저를 맞았습니다. 원래는 문을 활짝 열지 않았습니다. 겨울 바람도 이웃의 시선도 피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문틈이 더 좁았습니다. 아내가 제 귀에 거의 닿을 만큼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 누가 우리 집 앞에 서 있었어요. 저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누구? 아내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서 있다가 아무 말 없이 갔어요. 그 한 문장으로 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이제 공장 안에서만이 아니었습니다. 내 집 앞까지, 내 가족의 숨결까지 그들의 관심이 닿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도 젓가락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도 아내의 한숨도 모두가 위험한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는 왜 어른들이 조용해졌는지 몰랐고 몰라서 더 크게 떠들었습니다. 아내의 손이 아이의 어깨를 살짝 눌렀습니다. 그 작은 압력 속에 살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들어있었습니다. 며칠 후 공장 출입구에 새로운 명단이 붙었습니다. 보안 교육 참석자 명단. 그 명단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건 명단에 이름이 적힌 순간부터 제가 더 투명해질 줄 알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였습니다. 이름이 적히는 순간 저는 표적이 됐습니다. 교육실에는 낯선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군복도, 노동당 배지도 아닌 사람들. 그들은 눈으로 우리를 훑었고 누군가의 표정을 기록하듯 노트를 움직였습니다. 컨트롤 사람이 말했습니다. 최근 내부에서 이상 동향이 보고됐다. 작은 것도 놓치지 말고 신고하라. 그 말이 끝나자 사람들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끄덕임은 동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반사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서로를 감시하는 건가?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살아온 건가? 그날 이후 이웃의 문 닫는 소리가 더 빠르게 들렸고 누군가 계단을 오르는 소리가 더 조심스러워졌고 밤마다 창밖에서 발소리가 멈추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누군가의 손이 제 서랍을 열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눈을 뜨면 천장이 아니라 기록지가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오늘 한 말, 내가 오늘 한 표정, 내가 오늘 늦춘 발걸음, 그 모든 게 어디엔가 적히고 있는 느낌. 그때 저는 처음으로 아주 현실적인 공포를 느꼈습니다. 나는 이미 들켰다는 공포가 아니라 내가 왜 들켰는지도 모른 채 끌려갈 수 있다는 공포. 그리고 더 무서운 질문이 따라왔습니다. 만약 내가 끌려가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지? 내가 사라지면 아내는 누구에게 무엇을 증명해야 하지? 아이는 누구의 아이로 남게 되지? 그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업복 주머니를 뒤집어 확인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증거를 찾는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감시는 카메라가 아니라 공기였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다는 걸 알게 만드는 방식, 숨쉬는 법까지 바꾸게 만드는 방식.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모르는 척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결정적인 건 거창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작아서 더 치명적인 균열이었습니다. 딱 한 장의 종이. 그리고 그 종이가 제 이름과 함께 제 삶을 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어느 날 야간 교대가 끝나고 저는 정비실 서랍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늘 하던 일입니다. 공구는 각도까지 맞춰놓고 기록지는 규정대로 정리합니다. 그때 서랍 바닥에서 낡은 종이 조각 하나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원래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버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종이 위에 찍힌 작은 도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군수공장 내부 결제용 도장. 그리고 그 아래 짧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부품 수량 재조정, 기록 수정 요망. 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등줄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기록 수정. 그 말은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누군가의 범죄를 정상으로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군수 공장에서 기록은 생명줄이자 올가미입니다. 기록이 틀리면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고장납니다. 저는 그 종이를 다시 서랍에 넣으려 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가 한번 접혔습니다. 그 접힌 자국 하나가 마치 내가 이미 만졌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굿. 어디서 났어? 목소리는 낮았고 너무 침착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색 외투의 남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옆에는 늘 보던 그 무표정한 감시자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반장도 동료도 아닌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의 눈빛. 저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동무가 발견했소?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이미 늦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종이를 가져가며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게 많아졌군. 그 문장이 끝이었습니다. 그가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알았습니다. 방금 그 순간 저는 보위부의 시야 안으로 완전히 들어갔다는 것.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그 종이를 계속 떠올렸습니다. 아내가 제 얼굴을 보고 물었습니다. 또 공장 일이에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요즘 밤에 자꾸 꿈에서 소리내요.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꿈에서조차 조심해야 하는 삶. 그게 정상일까요? 그때 아내가 꺼낸 말이 제 가슴을 더 깊이 눌렀습니다. 이웃집이 며칠 전에 비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집은 우리와 비슷한 삶을 살던 집이었습니다. 특별한 소문도 없던 집. 그런데 어느 날부터 문이 닫혀 있었고 창문은 더 이상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보위부가 밤에 왔다고. 저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공장 안에서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에서도, 집에서도 빈집은 점점 늘고 있었습니다. 사라지는 건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차례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도망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남고 싶어도 남을 수 없다는 결론. 저는 기술자였습니다. 기계의 고장을 보면 원인을 추적하는 사람.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원인을 추적하면 내가 원인이 됩니다. 그 종이 한 장이 보여준 건 단순했습니다. 공장 안에서 누군가는
기록을 조작하고 있었고, 그 조작을 덮기 위해 목격자가 필요했고, 목격자가 생기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본 게 죄라면 다음엔 무엇을 보게 될까? 내가 입을 다물어도 그들은 내 입을 믿어줄까? 나를 살려두는 편이 그들에게 위험하다면 내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게 아닐까? 아내에게 모든 걸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는 순간 아내도 공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아내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공기가 바뀌었다는 걸. 아이의 숨소리까지 조심하게 됐다는 걸. 그날 밤 아내가 제 손을 잡고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당신, 살아야 해요. 딱 3마디. 그 3마디가 제 삶에서 가장 무거운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강요된 길이라는 걸. 여기 남는 건 충성이 아니라 사라짐이라는 걸.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처음으로 이런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우리는 이곳의 사람이 아니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지금부터 실수는 죽음이다. 그리고 그 문장이 끝나며 저는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더 이상 이 나라의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도망자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나는 내가 이곳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날 이후로 세상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해졌다는 건 안전해졌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소리가 의도적으로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전화는 더 이상 울리지 않았고 누가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제 옆을 지나갈 때 눈을 더 빨리 내렸고, 이웃들은 문을 여닫는 시간을 제 발걸음에 맞추는 듯 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졌고, 그 선 안에 제가 홀로 남겨진 것처럼. 공장 안에서는 더 이상 질문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상했습니다. 의심받는 사람에게는 보통 질문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저는 질문의 대상이 아니라 관찰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차이를 깨닫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작업 지시는 사면으로만 내려왔습니다. 구두 지시는 사라졌고 서류는 항상 2장씩 배부됐습니다. 한 63에 제 손에, 한 장은 누군가의 손에. 그 누군가의 손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쓰던 공구함이 다른 자리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옮겼다고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왜?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공구함이 이동했다는 건 제 동선이 이미 분석됐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디서 멈추고 어디서 고개를 들고 어디서 손을 씻는지까지.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사람이 저를 불렀습니다. 늘 조심스럽던 동료 박동무였습니다. 그는 늘 제 옆에서 일했지만 정치 이야기나 소문에는 철저히 거리를 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먼저 말을 거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요즘 힘들지? 그 한 문장이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너무 크고 너무 직접적이어서 오히려 위험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제 눈을 피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괜히 튀지 마. 요즘은 조용한 게 제일이야. 그 말은 충고처럼 들렸지만 어딘가 서늘했습니다. 정말 저를 걱정해서 한 말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말을 전달한 걸까?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게 가장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부러 집에 늦게 들어갔습니다. 시간을 어긋나게 하면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저를 안심시키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공장 뒤편에서
작은 종이 쪽지를 받았습니다. 누가 놓고 갔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쪽지에는 장소와 시간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아주 작게 한 단어가 쓰여 있었습니다. 확인. 그 단어 하나로 저는 모든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도움일 수도 있고 함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무시하는 것조차 의도로 해석되는 나라였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아주 천천히 작업복 안주머니에 조금씩 돈을 넣었습니다. 한 번에 많이 넣지 않았습니다. 브레이킹 후 눈에 띄는 건 언제나 위험했으니까요. 집에서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가구 위치도, 식사 시간도, 아이의 등하교 시간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변화는 곧 신호가 됩니다. 대신 제 머릿속에서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만약 이게 마지막이라면, 만약 저 문을 나서면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면, 아내에게는 여전히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기록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밤마다 옷을 입은 채로 잠드는 이유를, 신발을 문 가까이에 두는 이유를. 어느 밤 아내가 제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집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너무 정확해서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새벽, 저는 창밖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아직 떠나지는 않겠지만 언제든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이건 도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대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준비하는 순간부터 이미 절반은 죄인이 된다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다가 사라지는 게 이곳의 법칙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쪽지에 적힌 시간과 장소를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방사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한번 다녀온 것처럼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느꼈습니다. 사냥은 시작됐고 아직 총성은 없지만 조주는 이미 끝났다는 걸. 저는 그날 진짜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왜 보위부가 공장까지 내려왔는지, 왜 국경 이야기가 나왔는지, 왜 사람들이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못하는지. 쪽지에 적힌 장소는 공장 뒤편 자재 창고 옆 버려진 보일러실이었습니다. 시간은 야간 교대가 끝나기 직전, 사람들이 가장 지치고 가장 무감각해지는 시간. 그 시간대가 왜 선택됐는지 저는 나중에야 이해했습니다. 눈이 흐려질수록 누군가는 더 또렷해지니까. 문을 열자 박동무가 먼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는 제가 모르는 남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공장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작업복의 먼지조차 너무 계획적으로 묻어 있었습니다. 박동무가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말 길게 하지 마. 여기서 들리면 끝이야. 그 낯선 남자가 종이봉투 하나를 제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안에는 제 필체로 적힌 것 같은 기록지 4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기록지를 쓴 적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목이 마른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준비된 덫이었습니다. 남자는 낮게 물었습니다. 동무가 이거 했다고 인정하면 살려줄지도 모르. 저는 입술이 굳었습니다. 살려준다. 그 말을 이렇게 쉽게 꺼내는 사람은 살릴 권한도 죽일 권한도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겨우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남자는 봉투 속에서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 종이에는 부품 수량 재조정 같은 문장이 아니라 더 구체적인 숫자와 코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코드들은 제가 매일 만지던 것들이었습니다. 어떤 부품이 어디로 갔는지, 어떤 번호가 비어 있는지, 어떤 장비가 어떤 라인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그 빈칸의 끝에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최씨 동무의 이름, 그리고 제 이름. 그때 제가 그동안 피하고만 싶었던 진실이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최씨 동무는 단순히 데려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빈칸을 보고 입을 열었거나 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빈칸을 메우기 위해 다음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저였습니다. 박동무가 그제야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위에서는 누군가가 책임져야 해.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위라는 단어가 이렇게 비인간적일 수 있을까요? 사람의 생사를 서류 정리처럼 말하다니요. 그 순간 가장 끔찍한 사실이 이어졌습니다. 부품이 단순히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 부품은 바깥으로 흘러나가고 있었습니다. 돈이 되는 곳으로, 권력이 더 단단해지는 곳으로. 군수 공장의 부품이 시장의 쌀처럼 거래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기록은 조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조작은 단 한 번만 들켜도 체제가 아니라 그 라인의 사람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남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동무가 책임지면 가족은 건드리지 않겠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가족을 인질로 잡고 자백을 요구하는 게 그들의 협상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진짜 공포를 느꼈습니다. 맞아 죽는 공포가 아니라 아무 죄도 없이 죄인이 되어 가족까지 함께 묶여 사라지는 공포. 그리고 그때 모든 것이 연결됐습니다. 서랍 속 종이, 옮겨진 공구함, 최시아 동무의 빈자리, 이웃집의 빈집. 그건 따로따로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정리 작업이었습니다. 그 밤, 저는 선택지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기 남으면 저는 자백을 강요받고 끝내 사라질 겁니다. 자백하지 않아도 사라질 겁니다. 그렇다면 남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보일러실에 나와 찬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숨이 들어오는데도 폐가 비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숨 쉬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아직 잡히지 않았다는 증거뿐이니까요. 그날 이후 공장은 더 이상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이었습니다. 보이부 차량이 상주했고 출입증 검사는 3번으로 늘었고 작업장 안쪽까지 무장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멸족이라는 단어가 사람들 입에서 사라지고 대신 눈빛 속에 박혔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한 명만 걸려도 그 라인 전체가 끝난다는 걸. 며칠 뒤에는 공장 밖까지 변했습니다. 통행증 발급이 막혔고 기차역 검문이 강화됐고 마을의 이동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국가 비상령이 내려온 것 같아.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소란의 진짜 이유는 한 사람이 탈출을 시도했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바깥에 말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체제가 두려워하는 건 총이 아니라 진실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아주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준비가 아니라 실행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실행에는 단 한 번의 틈도 허락되지 않는다는 걸. 그때부터 제 삶은 계획이 아니라 시간표가 됐습니다. 언제 숨을 쉬고, 언제 고개를 들고, 언제 집을 나서야 하는지까지. 실수는 곧바로 체포였고, 체포는 곧바로 실종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사람부터 찾아야 했습니다. 두만강이든 압록강이든 강은 스스로 건널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길은 사람을 타고 흐릅니다. 그리고 그 길의 이름이 브로커였습니다. 브로커를 찾는 일은 이상하게도 돈보다 신뢰가 더 필요했습니다. 돈은 줄 수 있지만 신뢰는 내 목숨을 넘기는 일입니다. 저는 시장에서 사람들의 말투를 듣고 시선을 보고 흥정을 관찰했습니다. 말이 너무 빠른 사람은 피했고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은 더 피했습니다. 북한에서 친절은 종종 미끼였습니다. 며칠을 돌고 나서야 한 사람이 제게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동무, 조용히. 여기서 말하면 안 돼. 그는 제게 이름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약속 장소만 남겼습니다. 컹고디2. 비가 새는 처마밑. 밤이 아니라 해가 완전히 지고 난 뒤에 틈 같은 시간.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그는 조선족 말투가 섞여 있었고 옷은 낡았지만 손목시계는 새 것이었습니다. 그 작은 대비가 제 마음을 더 불안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있어? 그가 묻자 저는 미리 숨겨둔 돈의 액수를 머릿속으로 다시 셌습니다. 돈을 말하는 순간 나는 이미 거래가 됩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두만강. 겨울이 났어. 물이 얕아지고 감시가 느슨해지는 날이 있어.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낮다는 표현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났다니요. 살을 베는 바람이 났다니요. 하지만 그곳에서 났다는 건 덜 죽는다는 뜻뿐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중국 쪽은? 그는 고개를 한 번만 끄덕였습니다. 공안. 제일 무섭소. 잡히면 끝이요. 끝. 그 단어가 너무 짧아서 오히려 무거웠습니다. 브로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돈은 상금, 나머지는 중국에서. 그 말은 곧 중국 땅에 도착해도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가 나를 넘길 수도 있고 나를 더 뜯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선택지는 늘 덜 나쁜 것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이상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가족에게 말하지 못한 채 돈을 숨기고 길을 숨기고 시간을 숨기는 죄책감. 하지만 동시에 이 죄책감이야말로 내가 아직 인간이라는 증거 같았습니다. 만약 죄책감조차 없다면 나는 이미 여기에서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겠죠. 저는 준비물을 조금씩 모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여러 날에 나눠서. 얇은 뇌에 발을 감쌀 천조각, 작은 소금, 마른 옥수수 몇 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내 신분을 증명하는 종이들은 일부러 챙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컨트롤이는 나를 살리지 않습니다. 종이는 나를 잡아갑니다. 브로커는 이동 신호를 정해줬습니다. 하루 전날 시장 쪽 전봇대 밑에 돌 하나 올려놓겠소. 돌이 있으면 움직이고 없으면 멈추시오. 돌 하나. 이 거대한 나라에서 내 목숨이 돌 하나에 달린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돌이 살아남는 언어라는 걸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공장에서는 더 위험해졌습니다. 보위부는 라인을 돌며 사람들 눈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어떤 날은 제 작업대 뒤에 서서 제가 손을 멈추는 순간을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더 완벽한 부품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칙스비력이 감정 없이, 질문 없이,
그런데 이상하게도 완벽해질수록 더 불안했습니다. 처실 발음이가요. 그리고 계획이 무너질 뻔한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퇴근길에 집 앞 골목에서 낯선 남자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확히는 이름이 아니라 공장 내 호명 방식으로. 그 부르는 톤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저는 순간 발이 굳었습니다. 그 남자는 제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멀리서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공장 보안실로 오시오. 그 한마디가 끝이었습니다. 그는 돌아섰고 저는 뒤를 쫓지 못했습니다. 쫓는 순간 내가 도망칠 마음이 있다는 걸 스스로 드러내는 꼴이니까요. 집에 들어오자 아내가 제 얼굴을 봤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보고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한다고. 하지만 말은 역시 목구멍에서 멈췄습니다. 말하는 순간 우리 가족은 한 줄로 묶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 창문 틈으로 바깥을 한 번 더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눈은 소리를 덮습니다. 발자국도 덮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흔적을 남깁니다. 내가 지나가면 내 발자국이 찍힙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발자국을 따라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일 보안실에 가면 나는 돌아올 수 있을까? 가지 않으면 그 즉시 이탈로 찍히겠지. 내가 내일 살아남아도 내 가족은 살아남을까? 브로커의 돌 신호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위부의 신호는 이미 왔습니다. 제 계획은 시작도 하기 전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밤, 저는 처음으로 끝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이해했습니다. 끝은 죽음만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이 들키는 순간, 그게 끝이었습니다. 한 번 무너지면 다시는 세울 수 없는 것. 그리고 저는 아주 조용히 제 마음속에 한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내일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그러니 오늘 밤 모든 것을 기억해두자. 아내의 숨소리, 아이의 작은 체온, 집안의 낡은 냄새까지. 이것이 내가 마지막으로 가진 북한의 밤일지도 모르니까. 보안실로 오라는 말이 떨어진 뒤 시간은 이상하게 늘어졌습니다. 분명히 시계는 움직였는데 제 몸은 그 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하룻밤이 이렇게 길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 저는 잠을 자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면 꿈에서라도 입이 열릴 것 같았고 자면 눈을 떴을 때 모든 게 끝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지 않은 채로 숨을 얕게 쉬면서 마치 누군가가 내 숨의 깊이까지 기록할 것처럼. 아내는 옆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알았던 겁니다.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말하지 않아도 사람은 공기의 무게로 압박을 느끼니까요. 새벽에 물을 뜨러 부엌에 갔을 때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봤습니다. 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손을 꽉 쥐었는데도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공포인가? 아니면 내 몸이 먼저 도망치려는 건가? 아침이 밝자 저는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단정함은 저항이 아니라 위장이었습니다. 불안한 사람은 불안하게 보이기 마련이고 불안하게 보이는 순간 그들은 당신을 더 쉽게 가져갑니다. 출근길 골목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목소리를 숨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내게 안녕이라고 말하면 그 말이 기록될까 두려운 듯 모두가 고개만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공장 앞 검문소에서 출입증을 내밀었을 때 보초가 말했습니다.
보안실 먼저. 그는 제 얼굴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절차가 정해져 있다는 듯 기계처럼 말했습니다. 보안실 문 앞에 서자. 문이 열리기 전부터 안에 냄새가 나왔습니다. 종이와 담배와 오래된 먼지, 그리고 사람을 말없이 압박하는 권력의 냄새. 안에는 회색 외투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정면에 앉아 있었고 제 앞에는 종이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종이 위에는 제가 모르는 제 인생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으로 저를 앉혔고 침묵으로 저를 정렬시켰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동무, 요즘 밤에 어디 다니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밤에 어디 다니요? 저는 사실 어디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사실을 묻는 게 아니라 반응을 보는 질문이었습니다. 집에 있습니다. 제 대답하자 그는 종이를 넘겼습니다.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가 제 목숨이 넘어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무엇이? 그가 가리킨 종이에는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관찰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단어를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나를 결정했을 뿐입니다. 회색 외투의 남자는 갑자기 다정한 목소리로 바꿨습니다. 동무는 기술자요. 똑똑한 사람이요. 괜히 끝까지 가면 동무만 손해요.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똑똑하니까 알아서 무너져라.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스스로 길을 막아라. 그게 그들이 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종이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여기에 사명하면 가족은 건드리지 않겠소. 또 가족이었습니다. 항상 가족. 그들은 나를 직접 죽이지 않아도 가족으로 내 목을 조였습니다. 저는 펜을 잡지 않았습니다. 손이 펜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제 머리가 미친 듯이 계산했습니다. 지금 거부하면 오늘 밤 나는 돌아오지 못할 수 있다. 지금 서명하면 나는 죄인이 되고 언젠가 또 사라진다. 둘 다 끝이라면 어디에 틈이 있을까? 그리고 그때 회색 외투의 남자가 아주 짧게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고 해도 소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동무, 오늘 안에 결정하시오. 오늘 안에. 그 말은 곧 오늘 밤 무언가가 일어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겨우 몸을 일으켜 부안실을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저를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잡지 않는다는 건 내가 어디로 가든 이미 알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으니까요. 작업장으로 돌아왔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은 움직였는데 머리는 이미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안의 결정. 그 말이 계속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퇴근길. 저는 시장 쪽 전봇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돌이 있었습니다. 브로커의 신호였습니다. 하필 오늘. 하필 오늘 안의 결정이라는 말이 떨어진 날에 저는 그 돌을 보는 순간 다리가 잠깐 풀렸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내 계획까지 읽고 돌을 올려둔 걸까요?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더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아내는 제 얼굴을 한번 보고 모든 걸 알아챘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가야 해. 딱 한 문장.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소리가 나니까요. 대신 그녀는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 혼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아이가 자는 방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봤습니다. 살아야 해요. 그래야 언젠가. 그녀는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그 언젠가가 얼마나 멀지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준비해둔 것들을 꺼냈습니다. 천조각, 마른 옥수수, 작은 소금, 얇은 네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의 작은 손을 한 번 잡았습니다. 아이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행이면서도 너무 잔인했습니다. 문을 나서기 직전 저는 집 안을 한 번 더 봤습니다. 낡은 벽, 작은 밥상, 아내의 숨. 모든 것이 너무 평범해서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이 평범함을 지키기 위해 나는 지금 이 평범함을 떠나야 합니다. 밖으로 나가자 밤 공기가 살을 찔렀습니다. 눈이 더 내리고 있었습니다. 눈은 흔적을 남기지만 동시에 소리를 덮습니다. 저는 그 순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다. 지금 아니면 없다. 그리고 그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큰 문이 열렸습니다. 되돌아갈 수 없는 문. 오늘 안에 결정해야 했던 그 결정이 이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밤을 골랐습니다. 밤은 숨길 수 있지만 밤은 소리를 더 크게 만듭니다. 눈 위의 발자국, 옷깃이 스치는 소리, 심장이 두드리는 소리. 브로커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앞만 보고 걸었고 저는 그의 발 뒤꿈치만 보고 걸었습니다. 고개를 들면 멀리서 빛이 보일까봐, 빛이 보이면 그 빛이 나를 향하고 있을까봐. 강가에 가까워질수록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차가운 냄새, 젖은 흙 냄새,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 짧게, 끊어지듯.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다리가 굳었습니다. 브로커가 손짓했습니다. 멈춰. 기다려. 그 손짓은 말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말은 틀릴 수도 있지만 손짓은 이미 상황을 알고 있다는 느낌이었으니까.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한번 휙 지나갔습니다. 눈 위를 긁고 갈대숲을 훑고 다시 사라졌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숨이 하얗게 새어나가면 그게 표식이 될까봐. 브로커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두만강은 사진처럼 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얕음임이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얕으면 발소리가 납니다. 얕으면 물이 튑니다. 얕으면 중간에 멈출 수도 없습니다. 물에 발이 닿는 순간 차가움이 뼈를 때렸습니다. 감각이 아니라 통증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리가 나면 끝입니다. 한 발, 또 한 발. 눕시야 물은 무릎까지 차올랐고 순간순간 발밑이 미끄러졌습니다. 저는 넘어질 뻔했지만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손을 뻗는 순간 물이 크게 튈 수 있으니까요. 그냥 몸으로 버텼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멈춰 같은 소리가 들린 것 같았습니다. 확실히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게 더 무서웠습니다. 브로커가 고개를 숙이며 속도를 올렸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몸만 있었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개 짖는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선전등 불빛이 다시 훑었습니다. 이번엔 더 낮게, 더 가까이.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찰칵. 어딘가에서 금속 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짧은 소리. 탕. 총성이었습니다. 총성이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다쳤고 물이 얼굴에 튀었습니다. 찬물이 입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숨이 막혔지만 소리 낼 수 없었습니다. 그때 브로커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몰타뱉게, 빠르게. 우리는 거의 기어가듯 강을 건넜습니다. 반대편 흙이 발에 닿는 순간 저는 살아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아직 잡히지 않았다는 느낌을 먼저 받았습니다. 우리는 바로 갈대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브로커가 제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멀리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몇 분인지, 몇 시간인지 몰랐습니다. 시간은 사라졌고 귀만 남았습니다. 개 짖는 소리, 무전기 잡음, 사람들 발소리, 그리고 눈 위를 긁는 손전등의 빛. 그 빛이 멀어지자 브로커는 저를 끌고 더 깊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작은 움막 같은 곳. 사람 냄새가 났습니다. 이미 누군가가 여기 숨어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떨기 시작했습니다. 춥기도 했고 이제야 몸이 살았다는 걸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입술이 저절로 떨렸고 손가락이 굳었습니다. 브로커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더 위험하오. 그 말이 더 현실적이었습니다. 강을 건넌 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할 힘이 없었습니다. 다음 이동은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중국 땅에서는 총보다 공안이 무서웠습니다. 우리는 도로를 피했고 마을 불빛을 피했고 사람 그림자를 피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발자국이 계속 남았습니다. 브로커는 어느 순간부터 제 발자국 위로 일부러 더럽게 걸었습니다. 을 섞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맞는지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무렵 우리는 낡은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조선족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소리 내지 마. 그 말이 환영처럼 들리면서도 감옥처럼 들렸습니다. 그곳에서 브로커는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약속한 액수보다 더 많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길이 막혔어. 공안이 많소. 위험비가 더 들어. 저는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반박은 곧 나를 버려도 된다는 신호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제가 가진 돈은 이미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숨겨둔 마지막 돈까지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돈이 아니라 내 다음 날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정확히 문 앞에서. 숨이 얼어붙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손짓했습니다. 바닥 밑으로. 그 밑에는 얕은 구덩이가 있었고 우리는 그 안으로 몸을 밀어넣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중국말. 짧고 날카로운 말.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 아주머니의 낮은 대답. 웃음. 그 웃음이 더 무서웠습니다. 누군가가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소리 같았으니까요. 몇 분 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바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나오면 혹시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을까봐. 기다림은 숨보다 길었습니다. 구덩이에서 나왔을 때 저는 젖은 옷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찰같이 아니라 정신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강을 건넜지만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는 걸. 저는 북한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자유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몸은 강을 넘어왔는데 공포는 저를 붙잡은 채로
같이 넘어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눈을 뜬 채로 다시 계산했습니다. 다음 이동, 다음 숨, 다음 문. 우리는 빠져나왔지만 아직 완전히 빠져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북경을 넘은 뒤에도 저는 한동안 안전이라는 단어를 믿지 못했습니다. 문이 닫히면 누군가 열 것 같았고, 불이 켜지면 누군가 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머른 몸은 중국 땅에 있었지만 생각은 여전히 두만강 한가운데에 멈춰 있었습니다. 이동은 계속됐습니다. 창고에서 창고로, 낙차 트렁크에서 좁은 방으로, 낯선 얼굴에서 더 낯선 얼굴로. 시간은 날짜를 잃었고 저는 며칠째라는 감각을 잃었습니다. 그저 오늘 살아있으면 그게 하루였습니다. 중국 공안의 단속은 생각보다 가까웠습니다. 라디오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먼저 반응했고, 계단에서 발소리가 나면 숨부터 멈췄습니다. 한 번은 정말로 잡힐 뻔했습니다. 브로킹 공문소에서 공안이 한 사람씩 얼굴을 확인하던 순간, 브로커가 제 어깨를 눌렀고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몇 초 동안 저는 인생 전체를 다시 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 아내의 손, 집안의 냄새, 그리고 내가 사라진 뒤의 빈자리. 기속처럼 버스는 움직였습니다. 그때도 저는 안도하지 못했습니다. 기적은 늘 대가를 요구하는 나라에서 살아왔으니까요. 태국으로 향하는 길은 또 다른 두려움이었습니다. 강이 아닌 국경, 청이 아닌 서류. 하지만 여전히 사람의 선택 하나로 인생이 갈리는 길.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문이 닫힌 방, 국정원 조사실, 따뜻한 물, 정확한 질문. 저는 그 모든 것이 낯설어서 오히려 더 긴장했습니다. 여기서는 맞지 않았지만 여기서는 소리를 질러도 누군가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펫 그 차이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시간은 조용한 혼란이었습니다. 밥은 충분했지만 젓가락이 무거웠고, 침대는 따뜻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불을 끄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다는 말이 쉽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꿈을 꿨습니다. 강을 다시 건너는 꿈, 보위부가 문을 여는 꿈,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는 아내와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두고 왔습니다. 가족, 이름, 과거의 나. 그것들은 아직도 그곳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작업장에서 기계 소리가 나면 몸이 먼저 굳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말을 걸면 반사적으로 어깨가 올라갑니다. 이곳에서는 그런 반응이 필요 없다는 걸 알면서도 몸은 아직 그 나라의 법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후회하지 않느냐고. 저는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후회와 선택은 이 이야기에서는 같은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선택했고 그 선택의 대가를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날 밤 단 3초의 틈을 탔던 그 순간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기술자로 살았을지 모르지만 사람으로는 살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아직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기억이 남아있고 죄책감이 남아있고 그곳에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빚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곳에서는 숨을 깊게 쉴 수 있습니다. 숨을 쉰다는 이유로 누군가의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용기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잊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아직 건너지 못한 누군가를 숫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기억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저는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그 사실 하나로 그날 밤을 건넌 의미를 붙잡고 살아갑니다.